지금부터 2022년 5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례와 표창 수여, 코로나19 관련 현안 보고 및 부서별 주요 업무 구도 보고에 이어 구청장 권한 등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무유공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 권한대행과 상호 간의 인사. 바로 표창장 지역경제과 주무관 박창선.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청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금천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김영성.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의학과 주무관 서문규태.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여성가족과 주무관 이미지.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독산일동 주무관 이희선. 내용은 같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 권한대행과 상호 간의 인사.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5월 2일자로 임명되신 의학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의학과장님이십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행정문화국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금천구 주민 중 5월 한 달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933명이며 지금까지 금천구 주민 확진자 총 누계는 84,878명으로 이 중에서 84,430명이 완치하였고 현재 353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서울시 인구 중 금천구 인구 비율이 2.4%임을 감안하여 서울시 확진자 총 인구 중 금천구 확진자 총 비율은 2.34%로 우리 구 확진자 수가 서울시 평균 이하입니다. 1쪽 하단 그래프 보시면 2022년 5월 확진자 수는 전월 대비 17,945명이 감소한 3,933명이 발생하여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로 2022년 2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3월 정점 이후 4월과 5월은 가파르게 감소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 선별진료소 검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총 69만 1,032명을 검사하였고 선별진료소에서 5월 한 달간 6,487건을 검사하여 일일 평균 216건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독산보건소 임시선별소는 4월 30일 운영 종료하였고 필승아파트 임시선별소는 5월 31일 운영 종료 예정이며 앞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만 계속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재택치료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재택치료자 수는 290명이며 이 중에서 집중관리군은 13명이고 일반관리군은 27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6월 20일까지 4주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입국자 관리 현황으로 해외 입국자 전체 검사 수는 13,802명으로 이 중에서 99명이 양성이고 나머지는 음성으로 우리 구 해외 입국자 중 확진율은 0.72%입니다. 다음은 4쪽 민생지원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안심숙소 운영 지원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작년도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22일까지 총 154일간 운영하여 이용 실적은 총 109건에 1,868만 2천원 지원하였고 안심숙소 운영은 5월 23일부터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에서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급 현황으로 총 894명에 4억 4,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폐업지원금 지원은 심사 결과 66건이 적격하여 3,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역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으로 지급 건수가 411건으로 지급액은 4억 1,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2022년도 현재 42,675가구에 112억 1,100만원 지원하였고 복지정책과에서 역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업무는 2022년도 현재 4,823가구에 4억 8,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보건소장입니다. 29쪽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18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종 현황으로 1차는 22만 4,039명이 접종을 하여 1차 접종률은 98.0, 2차는 22만 1,924명이 접종을 하여 97.1, 3차는 16만 7,721명이 접종을 하여 3차 접종률은 73.4, 4차는 2만 132명이 접종을 하여 4차 접종률은 8.8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 성별 접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고위험 집단시설 4차 접종 현황입니다. 요양병원 4개소, 요양시설 25개소의 입원자 및 종사자, 정신건강증진기관 3개소의 접종 종의자를 대상으로 해서 4차 접종률은 96.3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으로 이상반응 신고 현황은 총 15,537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반응 보상 현황으로 신고 접수 466건 중 120건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자치구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률은 25개구 자치구 중 1위를 보여주고 있고 4차 접종률은 2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6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행사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 구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과장이 2022년 폭염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6월에서 8월 기온은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 이상으로 더운 여름이 예상됩니다. 폭염 종합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 4개월 동안 어르신 장애인과는 폭염특보 상황에 맞춰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보호, 냉방 물품 지원, 무더위 쉼터 운영 등입니다. 먼저 폭염 취약계층 보호는 폭염 상황을 신속 전파하고 재난도우미를 통해 안전 확인을 강화하게 됩니다. 체감 기온이 33도씨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대책본부를 통해 동주민센터와 무더위 쉼터, 재난도우미에게 전파되어 대응체계가 가동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지원사, 복지통장 등으로 구성된 918명의 재난도우미가 취약계층 어르신 2,987명에게 전화 안부를 실시하고 미순신시 방문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냉방용품 지원은 여름 이불, 쿨매트 등을 재난도우미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 150여 가구에 개별 전달하고 기타 서울시 지원이나 민간 후원도 적극 연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구비 예산과 후원 연계 등으로 여름 이불 250채, 선풍기 121대, 미니 선풍기 55대, 무더위 쉼터 비상구급함, 그리고 왕부채, 쿨토시, 쿨스카프 등 6,2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위 쉼터는 일반 쉼터, 연장 쉼터, 야간 숙소 3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일반 쉼터는 93개소로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간 내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 연장 쉼터는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평일은 밤 9시, 주말과 휴일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이 연장되어 이용 가능하며
일반 쉼터 중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3개소가 연장 쉼터로 운영됩니다. 2021년도에는 폭염특보 중 경보인 경우에만 운영했으나 올해는 주의보와 경보 모두 연장 쉼터를 운영합니다. 야간 안전숙소는 폭염특보 발효 시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관내 스타즈호텔 30객실을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2021년 한부모 가구, 고령 가구 등 총 320가구 614명이 이용했습니다. 이 밖에 무더위 쉼터를 현재 자체 점검 중이고 부서 내 폭염관리 대책반을 구성하여 폭염특보 발효 시 평일 1개조, 휴일 2개조 교대 근무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안전도시과 복지정책과와 공조하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공원 녹식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산사태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우 장마 등 기상이변이 소출하는 가운데 우리 그 특성에 맞는 산사태 예방, 응급조치 및 복구 방안을 마련, 인명재산 그리고 자연자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산림의 취약성을 살펴봤을 때 호암사는 능선부는 안반, 계곡부는 토사의 토적층을 형성, 폭우 시 토사 유실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2002년도 태풍 루사, 2011년 태풍 곰파스 피해 사례가 있어 폭우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2011년도 궁도장 주변과 호암 1터널 계곡부에서 토사가 유실되어서 사방 사업을 완료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성산 등 정상부 주변의 칼바위, 신랑각시 바위 등이 낙석 위험이 있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호암로, 탑골로 등 도로 건설로 발생한 절토면이 보강 조치에도 불구하고 극경사면의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래 사진은 호암산의 칼바위, 신랑각시바위, 외토리바위 등의 낙석 위험이 있는 광경의 사진이 되겠고 탑골로 도로면 극경사 사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 방향은 산사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산사태 대책본부 운영,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상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림청 산사태 예측 정보를 통해 주의 경보, 심각 단계 주민 대피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그 산사태 전문가 주민 행정의 협력과 소통으로 산사태 예방 대응 및 복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먼저 산사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시흥 3동, 산사의 14, 강호빌라 뒤편 등 7개소, 침사지 59개소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2003년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5개소를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산사태 예방사업, 기존 사방시설 보수 등 6개 사업, 8억 8천여 사업비에 대해서 오기 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반 4명을 상시 운영, 사방시설 점검 정비, 응급조치, 주민 대피 유도 계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산사태 대응 및 복구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산사태 대책본부로 24시간 운영, 긴급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산림청 산사태 예측 정보를 활용해 단계별로 대응하겠는데 단계는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로서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양 함수량에 따라서 각각 발령을 전파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상황 판단회를 통해서 산사태 주의보를 주민들에게 전파할지 아니면은 경보를 전파할지 아니면은 주민 대피 명령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겠으며 저희 과 비상근무조를 각 단계별로 1개조, 2개조 전 직원 근무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발생의 복구 체계를 강구하겠는데 남부도로사업소 52사단 213연대 등과 협력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지원받고 인력 지원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및 예비비를 활용해 선복구 후 정산을 하겠으며 항구적 복구 방안으로 시 산사태 전문가 합동 점검 후 설계 및 복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부서 협업 및 협치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호합사, 불영암 등 산사태 취약 지역을 점검 및 예방 관리하여 주시길 요청드리고, 치수과에서는 재해대책 기금 지원 등 풍수의 재해대책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드리고, 도로과에서는 도로 개설 시 발생한 경사면에 대한 안전 조치, 동주민센터에서는 장마후 태풍 발생 시 취약지역 사방시설 등 순찰 강화 및 대응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총 채용 규모는 8급 19명, 9급 2,915명으로 총 2,934명을 선발하며 응시 인원은 32,877명으로 경쟁률이 11.2대 1입니다. 6월 18일 25개 자치구 63개 시험장에서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실시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고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고 시험장은 동일 여고등 5개 학교 93개 시험실이 운영되며 응시 인원은 1,838명으로 행정 9급 1,220명, 건축 9급 473명, 환경 9급 145명입니다. 근무 인력은 총 321명으로 시험 감독관 198명, 본부위원 123명입니다. 15페이지 주요 추진 일정으로는 6월 3일까지 자체 계획 수립, 6월 10일까지 근무자 근무 명령, 시험 실시 전날인 6월 17일 오후에 시험장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근무자 명단을 6월 8일까지 제출하고 건축과 및 환경과는 시험장 주변 공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의 홍보 안내문 부착 운행과 시험 시작 전 마을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보건정책과에서는 시험 당일 간호 인력과 구급차 지원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2023학년도 대입 대비 수시 박람회 개최기획 수립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 개요입니다. 이번 수시 박람회를 통해 여러 대학의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맞는 대학과 입시 전형, 학과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처음으로 수시 박람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대입 대비 수시 박람회를 7월 16일 토요일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관내 고등학생 그리고 대입준비생과 학부모입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까지 한 달 동안 금천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참가 신청 접수를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시 박람회에서는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상담 부스 외에도 학교에서 건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관내 고등학교 진학교사가 참여하는 상담 부스와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과 연계한 예체능 계열, 음악, 미술, 체육 등 상담 부스를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 화요일부터 5월 23일 월요일까지 22개 대학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5월 16일 월요일에 관내 일반고 4개 학교 진학 담당 교사 회의를 통해 수시 박람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과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학교사 간담회, 일반고 금빛학교 담당교사 간담회, 진학 상담 및 진로 적성 검사, 상담 내방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 박람회 개최에 대한 사전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와 동주민센터, 서울시립 금천 청소년 센터 등 주요 청소년 시설과 마을버스 정류장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와 SNS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번 수시 박람회 개최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논술전형 등 수시 입시 전형 대학과 학과별 입시 결과, 대학별 수시 모집 요강 등에 대한 1대1 상담 진행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대학을 방문하지 않고도 희망 대학별 맞춤형 입학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2월에 전공 박람회를 기획 추진하여 다양한 진로 진학 정보 제공에 힘쓸 것입니다. 다음은 협업 협조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대관 협조를, 그리고 전 부서장님께서는
관심 있는 직원과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초, 중, 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구의 학력 향상,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권한대행인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강조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예절이 있으니 그것을 잘 숙지하시고 그걸 준수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재도 구글에 검색하면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직장 예절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저기 PDF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바로 구글에 들어가서 저걸 쓰면은 바로 나와요. PDF 파일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안 읽은 사람도 되게 많고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읽었지만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해서 그냥 다 아는 내용이네 뭐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보면은 우리 직원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상하 간의 갈등 때문에 징계위원회까지 열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제가 직접 저 직장 예절이라는 저 교재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구청장님이 계시면은 뭐 이런 기회가 없죠. 별도의 제가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 안 계시는 이런 4년 만에 한 번 오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직장 예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죠. 직장 예절이 무슨 뜻인지는 아마 다 알 거예요. 상호간에 지켜야 될 도리죠. 근데 저 도리라는 것이 어떤 고정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건 하나의 약속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서양에서 지켜야 할 예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년 전에 지켜야 할 예절이 지금하고도 다른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옳으냐, 그르냐, 너무 뭐 굴종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측 통행하면 좌측 통행으로 가고 우측 통행으로 가면 우측 통행으로 가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그게 없잖아요.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좌측 통행으로 다녀요, 차가. 우리는 우측 통행으로 다니죠. 이건 하나의 약속일 뿐이니까 그 약속을 거슬려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충돌이 발생한다. 그런 뜻에서 이 예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절을 지킬 때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남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이게 옳다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은 전체적 약속이 어글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를 끼치는 것이죠. 그 폐를 끼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한테. 결국에는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익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절을 어긋나게 행동해가지고 본인이 뭐 이익을 보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절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중요하지 뭐 행동이 중요하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행동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무도 모르는 마음을 그냥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그것은 허황한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절은.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계단을 올라갈 때, 문부터 봅시다. 가끔 보면은 문을 이제 열고 나갈 때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남이 열어주면 그 사이로 싹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왜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예절이고요. 또 계단 올라갈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올라갈 때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이런 것도 다 예절에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여자들이 계단 올라갈 때 뒤에서 남자가 있으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남자가 먼저 올라가 주고 내려갈 때는 여자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예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길을 걸을 때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절이 있어요. 남성 오른쪽에 여자분이 걷게 하는 게 예절입니다. 자기 우측에 사람이 있게 하는 게 그게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나중에 얘기도 이제 또 나옵니다만은 상사랑 같이 갈 때 상사가 자기 우측에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3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항상 자기가 우측에 있어요. 습관적으로 우측에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이 예절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실 예절 봅시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직장을 이제 들어오면은 나이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 같은 입사 동기라도 나이가 있고 뭐 상사인데 자기보다 어린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급자하고 동급자 사이에서도 되도록이면은 경호를 써주는 것이 예의다, 예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또 하급자한테 뭐 저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하급자한테 얘기할 때는 나 이렇게 해야지, 하급자한테 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또 예절이 아닌 거예요. 불편해요, 그건 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차상위자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을 때 직원이 과장한테 팀장을 호칭할 때는 님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계장이 그랬습니다, 팀장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과장 앞에서 과장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님자를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실수 많이 하시고 이거는 좀 숙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업무 처리할 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줄거지인데 한번 보시죠. 저기 보면은 못하겠다, 무리다, 이 두 가지는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거는 좀 너무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의 똑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직장 생활은 무슨 학력고사 시험 테스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들고 온 거를 반드시 옳고 그걸 관철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고, 그게 돼야지만 자기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오픈북이고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직장 생활은 내가 그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틀리게 알고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만약에 틀렸다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면전에서 뭐 네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겨버리는, 그래서 묵사발레서 내가 속이 후련해지는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직장생활 예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제가 보면은 착각을 한다.
직장생활은 같이 어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하기 전까지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뭐 열심히 했고 이런 거 증명하려고 이 보고에 임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보고할 때 이제 보면은 동문서답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보고 과정에서 이제 그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거나 코멘트를 하면은 다른 얘기를 해요. 상관없는 얘기.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안양천에 보면은 그 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제가 그 섬들을 우리 이제 홍수 대비해서 상당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미리 다 준설을 하자 이렇게 지시를 그때 치수과에 했는데 치수과에서 그거를 이제 시에 가서 시비를 거액을 이제 확보를 해가지고 준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른 과 직원한테 이거 뭐 치수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그거를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준설을 많이 해가지고 했다 그랬더니 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제 취지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자 이런 층인데 그 섬에 뭐 누가 뭐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요. 완전 동문서답이죠. 그런 취지가 아닌데 왜 섬에 농작물 심은 얘기가 왜 나옵니까? 하여튼 그런 식의 동문서답 굉장히 많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은 바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제 바로 이제 논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네 말이 옳으냐 내 말이 옳으냐 이제 네가 틀렸다 내가 옳다 이런 반론을 해가지고 바로 논쟁으로 들어가는 형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논쟁을 한다는 게 그것도 면전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쟤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은 이제 뭐 알아보라 그러면 논쟁이 들어와요. 내 말이 맞다고. 알아보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뭐 가서 알아보고 와가지고 또 알아봤더니 이렇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알아보라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이해 없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거는 왜 알아보라 그러는데 그거를 논쟁으로 왜 그거를 비화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역수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말을 할 때 그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딱 틀린 이제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대본에 이제 들어옵니다. 그 말이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이 역수평이 뭔지. 오늘인가 어젠가 칸 영화제에서 그 송강호 배우 알죠? 송강호 씨가 그 나무 주연상을 탔어요.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송강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연기를 잘합니다. 연기를 뭐 사실은 신인 때부터 굉장히 잘했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대배우가 될 거로 아마 예정이 돼 있었다고 아마 다 인정을 받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송강호 씨가 뭘 출연했었냐면 여러분도 아마 알지 모르겠는데 넘버 3라는 이제 영화가 있어요. 넘버 3. 근데 한석규도 나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폭 영화인데 뭐 재미가 있었어요. 흥행도 되고. 근데 송강호가 어떤 역할이었냐면은 그때 신인이니까 뭐 주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쪽 조연인데 그 자기 그 부하 3명 데리고 이제 서울에 무조건 올라가서 이제 깡패를 시작하는 조폭을 시작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조폭 두목인데 부하는 어린 그 친구들 뭐 고등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 3명 데리고 이제 자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역할인데 거기서 송강호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헝그리 정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나옵니다. 헝그리 정신.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취지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죠? 그 최선을 다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뜻은 맞죠, 취지가.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다 보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온다. 그러면서 하는 예를 든 게 뭐냐면은 현정화 알지? 그러면서 현정화가 라면만 먹고 그 육상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따지 않았느냐 딱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그 밑에 부하 중에 한 명이 임춘혜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때 이제 송강호의 명연기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진짜 이 말도 더듬고 막 흥분해가지고 하는 연기가 정말 일품이었어요. 그 연기를 보고 송강호가 연기 진짜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였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폭 세계에서도 어떤 그렇게 말 그 토 하나 그거 잘못해가지고 뭐 아닙니다. 그 단편적인 거 하나 취지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취지는 헝그리 정신을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디자 잘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 한마디고 틀린 얘기 딱 하나 있다고 그냥 대본에 그냥 반박하는 이런 일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말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말한 취지는 어디 가버리고 그냥 그 임춘인지 현정한지 그 2개 가지고 논쟁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거는 예절에 어긋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화에서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그 책임 전가형이 하나 있어요. 또 보고서를 이제 보다가 뭐 지적을 좀 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은 부하 직원 탓을 해요. 뭐 팀장이 뭐 요새 뭐 일을 안 한다는 둥, 직원들이 요새 뭐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뭐 이거 해서는 안 된 예절이에요. 이것도 왜 자기가 그 결재권상에 있고 자기가 감독권이 있는데 왜 그거 부하 직원 탓을 합니까? 그런 사람 굉장히 많다. 책임 전가형. 그리고 뭐 또 심지어는 용역사 탓을 해요. 아, 용역사에서 말이죠. 이렇게 가정을 어떡합니까? 그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용역사한테 얼마든지 방향을 설정해주고 지시를 해야죠. 그리고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 아까 그 자기 방어형 뭐 이거 똑같아요. 이거 왜 방어를 합니까?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게 있었으니 잘 살펴서 죄송합니다. 수정해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 앞에서 계속 우기거나 뭐 남 탓을 하고 이렇게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뭐 또 답답해서 한마디 하면 또 위에서 말이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말이지 깼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이 제대로 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고요. 이제 좋은 예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팀워크형. 제가 이제 붙인 겁니다. 동조형. 무슨 말을 하면은 그런 게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그거를 제가 충실히 살폈어야 되는데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치면은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틀리게 가졌으니까 넌 60점 해가지고 그게 60점 평생 남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는 시험장이 아닌데 왜 그렇게 그걸 꼭 맞춰가지고 100%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고치면 되죠. 알아보고 보고 드리면 되고 고치면 되고 그런 겁니다. 보고서는 수정하기 위해서 보고 드린 거지 그거를 뭐 무슨 계약서 해가지고 뭐 예스 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튼 지금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예의가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거 뭐 옆에 이제 보고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결론, 이유, 경과 이렇게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 공무원 사회에서는 일단 결론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해야지. 결론은 계속 말 안 하고 있다가 뭐 하면은 되게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저런 경우 왜 결론부터 말을 못 하냐면 혼날까 봐. 그 두려움을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빙 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결론은 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요령이에요. 유능한 사람들은 보면은 항상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간 보고 있죠. 저 중간 보고 저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깨지고 혼날까 봐 이제 못 가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더 크게 이제 문제가 이제 확산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저렇게 중간 보고도 못하고 결론도 얘기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자기 방어. 여러분들이 방어 기제 때문에 그런데 너무 방어 기제를 내세우지 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내가 틀리면 안 되고 뭐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렇게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같이 동료고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다는 사람들이지 네가 옳고 내가 틀리고 뭐 이건 아니다. 누가 똑똑한 걸 증명하는 게 직장이 아니다. 남한테 그 친구 똑똑해. 그거 뭐 과장이 틀린 걸 말해 지적했어. 이런 직원이 훌륭한 직원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이거 뭐 좌석 배치 뭐 여러분도 아마 다 알 거예요. 뭐 딱 그냥 보면 너무 쉽죠. 출입문을 바라보는 쪽에 있는 사람이 가장 상석이다. 왼쪽의 뜻은 그겁니다. 출입문이 그려져 있죠. 출입문이 그려져 있을 때 출입문을 바라보는 쪽이 상석이에요. 요거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왼쪽에 있는 그 뜻을 얘기하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뭐냐면은 이제 그 번호가 있죠. 번호가 있죠. 근데 항상 여기 규칙이 있어요. 그 1번이 가운데일 경우에 바라볼 때 1번을 바라보는 쪽 볼 때 왼쪽이 선입니다. 그죠? 첫 번째 줄에 왼쪽 2번이 먼저 가죠. 그죠? 바라볼 때 왼쪽. 두 번째 줄 그다음에 이렇게 가죠. 4, 5 그죠? 6, 7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순서가. 이런 거예요. 자, 상석에 3인이 앉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바라볼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1번이지만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2번이에요. 항상 이게 일관되게 흐르는 겁니다. 예. 자, 주인 측, 손님 측 있죠? 마찬가지예요. 주인 측에서 서로 대면하고 있을 때 그 바라볼 때 주변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2번 넘버 2예요. 오른쪽이 넘버 3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이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를까 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라볼 때 왼쪽이 선입니다. 이거는 일관되게 흐르는 거예요. 아까 남자 여자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선임이기 때문에 여자를 왼쪽에 놓는 거. 이게 자기한테는 오른쪽이고 바라볼 때는 왼쪽으로 놓는 거, 걷는 거예요. 자, 보행시 봅시다. 이 보행시가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를 제가 3년 지나도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데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상사하고 같이 걸을 때 많이 걸어요. 뭐 어디 뭐 점심 먹으러 갈 때도 걷고 뭐 많이 걷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상급자하고 갈 때 이제 주로 갈 게 맨 처음이에요. 1번, 2번인데 그 항상 자기 오른쪽에 상사를 위치하게 하고 걸어야 되는 게 예절입니다. 이거 자기가 오른쪽에 자꾸 가면 안 돼요. 거기다가 꼭 어떻게 걷냐면은 그 자기가 항상 두세 발짝 먼저 가더라고요. 이게 하위 어쨌든 계급 사회니까 꼭 오른쪽에 먼저 두세 발짝을 먼저 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자기 그쪽이 편하다는 걸 느끼는 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보다 윗사람이 자기 오른쪽에 놓고 자기가 반보 정도 뒤에 걷거나 그리고 만약에 1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같이 대화를 하고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자기 어깨가 상사의 어깨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평행하게 걷는다 그래도 어깨가 반드시 자기
상관의 뒤에 있어야 됩니다. 같이 평행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깨가 먼저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저거를 어기고 자기가 항상 앞에 나가는 예절이 지금 우리 금천구청에 지금 팽배해 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다 예절이 어긋나는 거고요. 이거 상대방을 상당히 무시하는, 본의 아니게 무시하는 겁니다. 저거는. 그리고 더 그런 건 뭐냐면은 저게 이제 예외가 있는데 모르는 장소에 갔을 때, 그죠? 모르는 장소에 갔을 때는 이제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먼저 걸어야 됩니다. 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경험한 건데 모르는 길에 가잖아요. 그럼 꼭 앞에 갔던 사람이 뒤로 와요. 딱 모른다 그러면은 뒤로 귀신같이 뒤에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는 길 갈 때는 막 앞에서 막 성큼성큼 걸어가다 그것도 오른쪽에서 딱 이상한 길로 오게 되면은 식당 어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바로 뒤로 숨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모르는 길은 자기가 앞에 가고 아는 길은 뒤에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시 갈 때 똑같죠? 자, 3시 갈 때도 바라보는 사람이 2번입니다. 바라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죠? 모든 게 다 원리가 똑같아. 하나같이 일관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 팀장, 직원이 가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과장이 가운데 걸어가고 팀장이 과장 오른쪽, 직원이 과장 왼쪽으로 걸어야겠죠? 이게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절이 그렇습니다, 예절이. 그걸 모르면 할 수 없다 치지만 알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무례하게 하는 거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승용차 한번 봅시다. 이거 많이 아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 운전사 뒷좌석, 오른편. 여기가 왜 1번이냐면은 차가 내리기가 편해요. 차가 내리기가 이제 편하기 때문에 1번으로 앉는 겁니다. 1번으로 앉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운전기사가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뒤에 3명이 앉기는 불편하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1번에 있는 사람이 조수석이라 그러는데 3번 위치에 앉아도 그건 무방합니다. 그거는 선택권을 저 1번에 앉을 수 있는 사람한테 뒤에 앉으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앞에 앉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주인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운전하는 경우인데, 그리고 참, 이제 승용차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이거 순서도 순서지만 우리 이제 관용차를 타고 이제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같이 갈 때 보면은 이런 거보다 이게 운전자가 이제 먼저 차를 가서 가지고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간혹 보면은 그 운전자가 그 차를 그냥 끌고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뒷좌석이 앞좌석이 있죠. 뒤를 물려가지고 한참 완전히 그냥 침대식으로 이렇게 젖혀진 상태에서 그냥 차를 몰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 사람이 이제 타기로 기다리고 있는데 차 점검도 안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차 타려고 그럴 때 앞좌석이 뒤로 침대처럼 뒤에 젖혀져가지고 그냥 타라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뒷좌석에 무슨 잡동사니들이 관용차인데 관용차니까 뒤에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 뭐를 잔뜩 갖다 놨는데 그것도 치우지도 않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타라 그러고. 이런 거 다 예절이 어긋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성의가 없다. 가끔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차를 탈 때 걸어갈 때도 다 예절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편함이 혹시 있지는 않나 점검을 해야겠죠. 그런 게 예절입니다. 자, 주인이 운전한 경우에는 주인 옆에 타는 게 예절이에요. 그건 1번 사람의 예절입니다. 이거는 1번 사람이 만약에 그 2번에 탄다 그러면 1번 사람이 예의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 차인데 자기가 뒤에 타면은 자기가 그거잖아요. 주인을 부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건 계급하고 상관없어요.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1번을 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예외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인이 그 직원하고 옆에 같이 이제 가는 게 더
편안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직원이 앞에 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주인을 위해서 1번 자리에 앉는 게 그 1번 된 사람들의 예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양식. 이제 뭐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경험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잘 없는데 결혼식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행사장에 가게 되면은 그 이제 양식을 원형 테이블에서 양식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그 세종시에서 우리 금천구 어떤 수상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양식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갔었어요. 갔는데 딱 원형 테이블이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양식이니까 원형이니까 그 왼쪽에 물이 이렇게 물을 하고 빵이 이렇게 빙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도 물이 있고 빵이 있고 그래요. 오른쪽에도 물이 있고 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딱 왼쪽이면 물이 있고 오른쪽에 빵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반드시 물과 빵이 왼쪽 오른쪽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걸 먹느냐의 갈등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시에서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좌빵 우물 이렇게 돼 있죠. 왼쪽에 있는 게 내 빵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빵을 집어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 거를 먹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상식에 갔는데 국장급 이상 거기 부단체장들이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거 시골 사람들 정말 촌티 다 내는 게 다 남의 물을 집어먹고 남의 빵을 집어먹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그렇게 집어먹으면 연달아서 다 이렇게 집어먹거든요. 그래서 진짜 국장 되도록 뭐 했나, 부총장 되도록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혼식장 가서 만약에 저렇게 실수를 하면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 거 폐를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놔야 된다. 저거는. 그래서 반드시 왼쪽에 있는 물을 근데 습관적으로 왼쪽에 있는 물을 먹게 돼 있어요. 꼭 왼쪽에 꼭 먹어야 될 것 같아. 쉬워 이게. 왜냐면 뭐 빵을 오른쪽으로 먹는 게 편하잖아요. 물은 이렇게 하면 되니까. 물을 꼭 왼쪽으로 먹어요. 그러지 말고 물은 오른쪽에 있는 게 내 물이다. 이쪽 물은 이 사람 거예요. 내가 이게 오른쪽이고. 근데 저게 우리만 헷갈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게 외국 사람도 저거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어떻게 외우냐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검지하고 엄지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가지고 나머지를 피게 되면은 내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B가 되고 하나는 D가 돼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 왼쪽에 이렇게 하면 B가 되죠. 쭉 손가락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동그랗게 모였으니까 이 브레드. 그래서 이렇게가 헷갈리면은 이거 B지. 브레드 왼쪽 빵 먹어야겠다. D 드링크 물.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헷갈릴 때는 손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좌측통행 우측통행 하듯이 이게 무슨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건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예절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자, 하여튼 내가 책자에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예절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 고치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고치고 남 이제 잘하나 안 하나 이렇게 평가자에 가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지 남이 고치나 안 고치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내 스스로 내가 지키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시고, 그죠? 그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 꼭 싸워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말이지 스님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는데 왜 자기는 안 하냐? 부인을 존중하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그러는데 왜 자기는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가 고쳐야지. 이건 자기가 고치라고 스님과 목사님 말씀하신 거지 다른 사람 고치게 하라고 전달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하여튼 기본적인 거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행동으로 고치고 상호 간에
어떤 이런 예절만 잘 지켜도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뭐 우리 인간관계에서 막 서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그런 일이 상당히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기 주장만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니까 업무 관계에서 자기 주장을 너무 해가지고 내가 똑똑함을 증명하는 거 너무 부질없는 얘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틀릴 수도 있어요. 국장이 틀릴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뭐 알아보려면 알아보고 한 번 더 알아보려면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내 말이 맞는데요. 내기하실래요? 뭐 이렇게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괜히 싸움만 나지.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임춘왜든 현종화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헝그리 정신을 가지면 되겠다는데 거기다가 임춘왜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따가 유튜브로. 제 연기를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열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